시련의 계절이 지금 덮고 있지만 눈물로써 마감하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그를 모셨던 문고리 권력이라 불렸던 정호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일 부속실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늘 재판정에 섰습니다. 잘 모시지 못했다.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며 재판정은 아니지만 피고인석을 향해서 90도 절을 하더라고요. 네. 뭐 거의 이제 박 전 대통령과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마 대면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가장 그래도 측근에 있었던 비서관이죠.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정 출두 모습 봅니다만 많이 힘에 부쳐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정호성 비서관을 대면하니까 상당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호성 비서관이 보면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많이 했던 이제 그런 이제 피고인인데,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순실한테 이제 서류를 보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대의 전화기를 통해서 다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거기다 또 녹취록도 있었고,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최순실의 어떤 존재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가그 역할을 해온 것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증언들을 다 사실은 했어요. 근데 오늘 나와서는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언 거부를 하면서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정말 민심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최순실한테다가 물어봐서 했다. 그리고 대통령 정말 한 푼도 안 받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증언 거부를 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위증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증죄를 피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또 어떤 면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그런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또 이제 오늘 정호성 비서관이 내가 옛날에 했던 진술은 다 증거로 채택이 된다라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또 내용적으로 보자면 기존에 자기가 했던 진술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그런 이중적인 오늘 면모를 보인 것 같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던 분이다라고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끝내 울먹이고 유영하 변호사는 말까지 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조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일만 했던 분, 정호선 전 비서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부속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충성심이 절절히 묻어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문건을 전달해 주라는 게 아니라 잘해보려던 국정 책임자의 노심초사였다고 하는데 재판장에서 많은 분들이 울먹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유영하 변호사까지 눈물을 훔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정말 문고리 3인방 중에 물론 혼자 같이 이제 그 공범 관계로 해서 들어가 있지만 정호성이 그래도 가장 충성을 보였다. 뭐 이런 평도 있는데, 저는 또 일각에서 오늘 어떤 이 표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정농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박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꼭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들도 보면 가슴 아픈 건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정말 노심초사해서 국정만 생각하고, 또 최순실한테 이렇게 맡긴 것도 또 국정 잘해보려고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지금 스스로의 생각이고, 또 언제나 청와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박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로만 최측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게 아니냐. 이건 지금 청와대에서의 어떤 장면을 우리가 바로 본 그런 어떤 느낌이었다는 거죠. 박 전 대통령도 눈가를 화장지로 훔쳤다라고 하는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네요. 네, 제 얘기가 너무 좀 냉정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얘기를 찬찬히 뜯어보면 감성적인 얘기들 빼고요. 눈물을 엮고 서로 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좀 서로 간에 이제 감성적으로 슬퍼하거나 힘들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표출이 된 부분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얘기가 곧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얘기를 했냐면요. 네. 대통령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주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건건이 뭘 줬는지도 모르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최순실 씨랑 얘기하라고만 얘기했고 또 국정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받으라고 통합적으로 얘기한 것뿐이고 뭘 기밀 문서라든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서, 문체부와 관련돼서 각종 예산과 관련돼 있는 문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좀 더 일을 잘해보려고 최순실하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뭔가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정농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최순실의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가 아니고 최순실의 이른바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처럼 문고리 3인방이 움직였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네. 대통령으로서 그걸 결정해야 될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슬픈 이야기처럼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냥 선의로 한 행동입니다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청와대가 아닌 법정에서 만나는 두 사람. 전 비서관과 전 대통령의 오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변호사님. 오촌 피살 사건에 대해서의 오늘 이게 속도를 내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천 그 피살 사건 수사가 종결이 됐었습니다. 네. 유족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사실은 박영수 씨가 박영철 씨를 살해를 하고 본인이 이제 자살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수사 결론이 맺어진 상황이었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살해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살해에 있어서 살해 동기가 석연치 않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해 당한 사람과 살해를 한 사람의 어떤 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어떤 크게 원한 관계가 있지도 않았었고 네. 심지어는 유경재단 분쟁과 관련해서 갈등 관계는 있었지만 그 전에 어떤 여러 모임이나 이런 데서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갈등이 증폭돼서 살해까지 이를 정도의 어떤 그런 정황이 없었다라고 유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살해를 하고 자살을 한 사건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그 졸피뎀이라고 하는 성분이 발견되는데요.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졸피뎀을 쓸 수는 있겠지만 자살하는 사람까지 졸피뎀을 두 개를 그 졸피뎀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족 측이 검찰에 지금 현재 그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후에 서울에 있는 그 광역수사대의 기록을 내려보내서 소송 지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제사상을 차렸던 조카 며느리다. 그런데 왜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하느냐라면서 원망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 원성이 검찰의 손에 가면 어떻게 바뀔지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검찰에 출석하신 분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정작 피해자는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직보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안에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구나. 그 한창 자신을 키워갈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 배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왜 김기율이 씨일까요? 김여진 씨 언급하지 않을까 했었었는데 한참 잘 나가던 때 배우로서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 드라마 촬영도 못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라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배우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네.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올라 있던 배우 리스트를 보게 되면 명계남 씨, 문성근 씨 대부분 나이가 굉장히 많은 배우들인데요. 네. 김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0대, 그러니까
그 아까 지금 이제 문성근 씨가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배우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30대 때 굉장히 자기에게 뭔가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역작들을 만나가지고 네. 배우로서의 어떤 경험과 역량을 키운 다음에 40대 이후로부터는 뭔가 이렇게 풍부한 어떤 그런 어떤 30대 때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가 굴러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규리 씨는 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실상 어떤 뭐 배우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하고 네. 뭐 예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곳으로만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뭐 개그맨이라든가 가수라든가 본인이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연다거나 아니면 뭐 공연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조금 밤무대라든가 이런 데서 뛰면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네. 배우는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피해 리스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김규리 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나 떨려가지고 피해 진술을 지금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조금 수사를 피해자의 진술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종구 좀 생각이 실장님이 듭니다. 다른 의견을 제가 또 아니요, 말씀 제가 주시나 조금 보죠? 저 설명 보완해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김여진 씨라고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김민선 씨, 그러니까 김규리 씨를 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못 나갈 동안, 드라마에 못 나갈 동안 예능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는데 예능도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예능이었어요. 당시 정글의 법칙이나 혹은 뭐 춤추는 그 댄싱 뭐였죠? 예, 댄싱 퀸인가요? 퀸.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이 김규리 씨가 했더니 사실은 김규리 씨가 그 직전까지 예능도 안 나가고 여주인공을 했거든요. 영화나 네. 드라마에 여주인공을 했던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능에도 안 나가고 그렇게 이미지를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김여진 씨는 조연이었어요. 조연은 언제나 어떤 이미지도 나갈 수 있는데 멜로드라마나 뭐 이런 그 이 로코 퀸이나 이런 그 여주인공이 갑작스럽게 여주인공으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가 없어져 버리면 다시 여주인공 역할을 맡기가 힘들거든요. 멍투성이 다니까 이제부터는 2011년이죠? 네네. 조연을 한다거나 이 갑작스럽게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여주인공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공백 기간, 그 공백 기간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MB 네. 블랙리스트를 떠올리면 네. 사실 저는 이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사진 네. 이것만 기억에 남아요. 도대체 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네. 저질 공작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문성근 씨가 오늘 검찰에 피해자 진술하기 위해서 간 거는 사진 때문이지 본인이 블랙리스트의 대표 주자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합성 사진이라는 게 과연 국정원의 국내 정치팀이 일종의 사상전, 문화예술계를 잡기 위해서 벌인 자발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청와대에 이런 모종의 그림들을 그려서 지시를 한 주체가 있는지 네. 이런 점이 사실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네네. 적폐청산 TF가 스스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 사건들 접하면서 우리가 독재 시절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타깃을 삼아서 저렇게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이른바 이제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방송 활동도 못하게 하고 생업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번 일의 핵심인데 네. 전 이거 외에 이렇게 유명 연예인한테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오죽했을 것이며 기업인은 또 어땠을 것이며 네. 국민들 중에서도 뭐 유명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또 안 했을 거는 아니었던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지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국정원에서 얼만큼 어떻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서 몇 가지만 내놓고 말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이 과연 국내 정치에 얼만큼 개입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와 과거의 충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끝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국정원 기밀상 권능과 근거를 대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수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놓고 그거에 대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해 내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되어가는 국면을 보면 결국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중심에 놓고 점점점 좋아가는 것 아닌가. 그 네. 객관적인 이제 사실관계들을 이제 규명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뭐 탄핵돼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좀 이 수사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사실 이게 자체가 정말 어떤 진실 규명이냐 아니면 정책인 보복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가 이것 네. 자체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는 뭐 사실관계를 놓고 수사를 하겠지만 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치적인 논란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밝혀진 어떤 문건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아예 청와대 일일 보고 문건까지 작성을 해서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러한 어떤 방송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아예 그 방송화를 정상화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방송 장악 문건이 있는데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되는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방해가 되는 노조를 없애고 그런 다음에 어용 노조를 세워서 아예 민영화까지 그런 어떤 단계적인 로드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어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국정원을 이용해서 어떤 몇몇 어떤 좌편향의 어떤 배우들이나 방송인들에게 제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방송 자체를 아예 장악하려던 그런 어떤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문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문건이 나와서 청와대에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사실은 윗선까지 검찰이 좀 철저한 수사를 좀 할 필요가 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더 확대된 이명박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가 비교를 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야 됐던 공무원들 특히 이제 늘공들이라고 하죠. 문화부의 그 공무원들이 해당 관련한 지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당시에 어떤 서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이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뭐 적폐 TF가 스스로라고 말씀하시지만 외부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했던 지금 이렇게 폭로하는 했던 문건들만 갖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한 단계에서의 누구누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갔을 때는 수사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토론을 끝까지 아마 기다리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 한 손엔 커피, 다른 한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출근하셨던 분을 뉴스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네. 시간상 짧게 언급해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열심히 다니셨던 분, 근데 커피잔도 어디서 본 듯하다라는 분도 있고요. 하필이면 현장에 가서 고구마 캐던 그 장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하고 식사를 함께 한다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멀찌감치 드신 듯한 저 사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전 대표의 최근 그 행보를 보면 호남 가서는 호남 올 때로 또 영남 가서는 네. 영남 올 때로 예전에 뭐 새정치는 조금 이제 멀어지신 것 같고 이제 조금 지역 감정을 좀 자극하는 발언도 하고 저런 네. 사진을 보면 사실은요 저렇게 정치인이 저렇게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저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 틈에 끼어서 같이 네. 듭시다 하고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이 본인의 체질적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쑥스러워하시니까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저기 남아있나요? 아주머니들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가서 그냥 뭐 까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네. 그분들하고 좀 친화력이 있는데 여전히 본인은 좀 변했다고 하시던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김희수 헌재 소장 아마 부결의 후폭풍을 지금 애써 네. 감추고는 있지만 지금 역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큰 아마 돌파구의 분기점일 것 네. 같아요. 지금 얘기한 호남 홀대론 이런 얘기가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 그 점이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풀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서울 오시면 서울 홀대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인재영입 위원장 맡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모셔왔던 인재분들이 조금 사고가 몇 개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가장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인재경위원장은 무슨 뜻이냐면 공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새로 지선이라든지 이 조직을 전부 다 손을 보겠다. 기존의 조직을 사실은 한번 흔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잡겠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셨었는데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런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또 이제 오늘 정호성 비서관이 내가 옛날에 했던 진술은 다 증거로 채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또 내용적으로 보자면 기존에 자기가 했던 진술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그런 이중적인 오늘 면모를 보인 것 같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던 분이다라고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끝내 울먹이고 유영하 변호사는 말까지 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조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일만 했던 분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그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부속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충성심이 절절히 묻어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문건을 전달해주라는 게 아니라 잘해보려던 국정 책임자 실현의 계절이 지금 덮고 있지만 눈물로써 마감하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그를 모셨던 문고리 권력이라 불렸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일 부속실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늘 재판정에 섰습니다. 잘 모시지 못했다.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며 재판정은 아니지만 피고인석을 향해서 90도 절을 하더라고요. 네. 뭐 거의 이제 박 전 대통령과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마 대면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가장 그래도 측근에 있었던 비서관이죠.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정 출두 모습 봅니다만 많이 힘에 붙여 그렇죠. 이제 있는 그런 듯한 상황에서 또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을 대면하니까 상당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호성 비서관이 보면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많이 했던 이제 그런 이제 피고인인데,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최순실한테 이제 서류를 보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대의 전화기를 통해서 다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거기다 또 녹취록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최순실의 어떤 존재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과거 역할을 해온 것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증언들을 다 사실은 했어요. 근데 오늘 나와서는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증언 거부를 하면서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정말 민심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최순실한테다가 물어봐서 했다. 그리고 네. 대통령 정말 한 푼도 안 받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증언 거부를 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위증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증죄를 피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또 어떤 면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늘 얘기를 했냐면요. 네. 대통령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주저하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건건이 뭘 줬는지도 모르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최순실 씨랑 얘기하라고만 얘기했고 또 국정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받으라고 통합적으로 얘기한 것뿐이고 뭘 기밀 문서라든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서, 문체부와 관련돼서 뭐 각종 예산과 관련돼 있는 문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좀 더 일을 잘해보려고 최순실하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뭔가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정농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최순실의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가 아니고 최순실의 이른바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처럼 문고리 3인방이 움직였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네. 대통령으로서 그걸 결정해야 될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슬픈 이야기처럼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냥 선의로 한 행동입니다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청와대가 아닌 법정에서 만나는 두 사람. 전 비서관과 전 대통령의 오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변호사님. 오촌 피살 사건에 대해서요, 오늘
이게 속도를 내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천 그 피살 사건 수사가 종결이 됐었습니다. 네. 유족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사실은 뭐 박영수 씨가 박영철 씨를 살해를 하고 본인이 이제 자살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수사 결론이 맺어진 상황이었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살해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살해에 있어서 살해 동기가 석연치 않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해 당한 사람과 살해를 한 사람의 어떤 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어떤 크게 원한 관계가 있지도 않았었고 네. 심지어는 유경재단 분쟁과 관련해서 갈등 관계는 있었지만 그 전에 어떤 여러 모임이나 이런 데서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갈등이 증폭돼서 살해까지 이를 정도의 어떤 그런 정황이 없었다라고 유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살해를 하고 자살을 한 사건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그 졸피뎀이라고 하는 성분이 발견되는데요.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졸피뎀을 쓸 수는 있겠지만 자살하는 사람까지 졸피뎀을 두 개를 그 졸피뎀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족 측이 검찰에 지금 현재 그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후에 서울에 있는 그 광역수사대의 기록을 내려보내서 소송 지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제사상을 차렸던 조카 며느리다. 그런데 왜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하느냐라면서 원망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 원성이 검찰의 손에 가면 어떻게 바뀔지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검찰에 출석하신 분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정작 피해자는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대와 같은 것이 네, 노심초사였다고 하는데 재판장에서 많은 분들이 울먹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유영아 변호사까지 눈물을 훔쳤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정말 문고리 3인방 중에 물론 혼자 같이 이제 그 공범 관계로 해서 들어가 네. 있지만 정호성이 그래도 가장 충성을 보였다. 이런 평도 있는데 저는 또 일각에서 오늘 어떤 이 표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정농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박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꼭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들도 네. 보면 가슴 아픈 건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정말 노심초사해서 국정만 생각하고 또 최순실한테 이렇게 맡긴 것도 또 국정 잘해보려고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지금 스스로의 생각이고 또 언제나 청와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박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로만 최측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게 아니냐. 이건 지금 청와대에서의 어떤 장면을 우리가 바로 본 그런 어떤 느낌이었다는 거죠. 박 전 대통령도 눈가를 화장지로 훔쳤다라고 하는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네요. 네, 제 얘기가 너무 좀 냉정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얘기를 찬찬히 뜯어보면 감성적인 얘기를 빼고요. 눈물을 흘렸고 서로 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좀 서로 간에 이제 감성적으로 슬퍼하거나 힘들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표출이 된 부분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얘기가 곧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